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이 책 읽어 드리겠습니다. 매일 고전 읽기 시리즈를 하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하는 이유는 작품 먼저 하면은 레비 스트로스의 야생의 사고라는 작품입니다. 어려운 책이에요. 이거 하는 목표는 절대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성우가 아닙니다. 성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제 자신의 절대 지식을 위해서 하는 거고, 제 목소리가 그렇게 거북하지 않다고 하신다면은 그냥 본인 혼자 책을 읽기, 고전, 특히 이렇게 어려운 고전을 읽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랑 같이 그 누군가가 그래도 한번 들어볼 만하다, 운동을 하시면서, 아니면 오늘 좀 심신 너무 지쳐, 책을 들고 읽기가 너무 힘들어, 그럼 라디오 듣듯이 그냥 한번 귀 기울여 보겠다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절대 지식을 위해 목표로 하는 거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특히 이 책은 한길사에서 나왔습니다. 한길사 관계자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문제가 된다 그러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제가 이 책을, 야생의 사고를 산지 좀 오래됐는데 읽지 못해서 매일 음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낭독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저 혼자 낭독하는 것보다는 좀 이런 유튜브식으로 남겨놓으면은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읽는 겁니다. 한번 그러면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지은이의 말. 이 책은 이 한 권으로 완결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은 오늘날의 토테미즘이라는 제목의 최근작에서 내가 서둘러 검토한 문제들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의 토테미즘을 반드시 참고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책과 그 책은 서로 연관성이 깊다는 것을 미리 독자들에게 환기시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토테미즘은 이 책에 대한 역사적 비평적 소개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미 그 책에서 충분히 설명된 개념, 정의, 그리고 사실들을 여기서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해도 나는 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무엇을 독자들에게 기대하고 있는지를 알아주었으면 한다. 그것은 토테미즘에 관한 나의 부정적 결론을 받아들여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의 인류학자들이 환상의 노예였다는 점을 내가 왜 믿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분명해진 이상, 이제는 토테미즘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볼 때가 된 것 같기 때문이다. 모리스 멜로 퐁티에게 이 책을 헌정한다는 것을 이 책의 첫머리에서 밝히고 마지막 장에선 사르트르의 저서에 대해 다루었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을 대조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역시 이해해 주기 바란다. 지난 수년간 멜로 퐁티와 나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내가 콜라주 드 브랑스에서 행한 강의 내용 중 몇 가지 테마를 골라서 다룬 이 책을 왜 멜로 퐁티에게 헌정한 것인지 알 것이다. 여기 이제 주가 3개 달립니다. 먼저 역주 1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 두 사람을 대조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역시 이해해 주기 바란다에 대한 주석입니다. 역주 1. 멜로 퐁티는 1952년 사르트르와 결별하고 현대 가로 열고 사르트르가 주관이 되어 만든 인문사회과학지 가로 닫고를 떠났다. 1955년 간행된 변증법의 모험에서 그는 사르트르가 극단적인 주관주의에 의하여 변증법을 상실했다고 비판했으며, 이 저서에 대해서 보부아르는 격렬한 반론을 제기했다. 여기에 실린 샤르트르의 저서라는 부분은 변증법적 이성 판단이며, 이에 대한 레비 스트로스의 입장은 주제의 차이를 넘어 멜로 퐁티와 의견을 같이 하는 면이 있다. 이 두 사람을 대조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라는 문구는 그러한 미묘한 입장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어렵네요.
그 다음에 콜라주 드 브랑스의 이제 역주입니다. 역주.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학자들을 모아서 자유로운 연구를 시키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16세기에 프랑스와 1세가 설립했으며 이 대학의 교수가 되는 것을 학자들의 최고 영예로 되어 있다. 알기로는 콜라주는 잘 모르겠고 드는 영어로 더입니다. 더. 콜라주가 아마 칼리지입니까? 더 칼리지. 그러니까 프랑스 콜라주 드 프랑스니까 더 프랑스 칼리지. 그러니까 프랑스 대학교. 우리말로 하면 프랑스 대학교일 겁니다. 최고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대학교 정도 되겠네요. 그다음에 역주 3가 내가 그러니까 프랑스 대학교에서 행한 강의 내용 중 몇 가지 테마를 골라서 다룬 이 책을 왜 멜로 퐁티에게 헌정한 것인지 알 것이다. 여기 주석에 달렸어요. 멜로 퐁티는 레비스트로스의 인류학의 철학적 의미를 가장 빨리 이해하고 그가 콜라주 드 프랑스의 교수로 임명되도록 힘써 주었다. 또 1960년에 간행된 신유의 레비스트로스 편인 모스에서 클로드 레비스트로스까지를 쓰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면에 드러난 사실 이상으로 둘이 교환한 대화가 서로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이었는가는 두 사람의 저작과 특히 야생의 사고에서 잘 알 수 있다. 지금 이 책이죠. 또 다음에 나오는 보부아르와의 회합은 그녀의 회상기에도 기록되어 있는 1931년의 일이다. 좀 어렵네요. 계속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살아있더라도 이 책은 1930년 우리가 교수 자격시험 전날의 교육 실습차 시몬드 보부아르와도 자리를 함께 했을 때 나눈 대화의 계속으로서 그에게 헌정되었을 것이다. 돌연한 그의 죽음으로 그와 헤어진 지금 나는 그에 대한 우정과 감사와 경애의 증표로 이 책 이나마 헌정하고 싶다. 인류학의 철학적 기초에 대한 몇 가지 점에 있어서 나와 사르트르 간의 견해차가 존재함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1960년에서 61년 고등연구원 역주4 바로 역주4로 읽어보겠습니다. 논문을 쓰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대학원급의 연구기관이라고 합니다. 소르본에 있지만 사회과학 부문을 사회과학 고등연구원으로 독립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고등연구원에서 나의 수강생들과 그의 저서를 여러 번 강독해 본 끝에 결론 지은 것이다. 진지한 토론 끝에 견해차가 생기긴 했지만 진지한 토론은 우리 모두에게 찬탄과 존경을 안겨주었음을 샤르트르도 알고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연구실에서 도표를 그려둔 고등연구원의 자크 베르덴 교수, 하마터면 잊을 뻔했던 새로운 문제들을 일깨워준 시바씨와 푸이용씨, 원고를 타이핑해준 에드나 부인, 참고 문헌과 색인을 작성하고 자료 정리를 도와준 니콜 벨몽 양, 그리고 원고를 다시 읽고 교정을 맡아준 아내, 이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 까지가 지은이의 말입니다. 제1장 들어가겠습니다. 제1장 구체의 과학. 동식물의 종이나 변종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분류하여 명칭을 부여할 줄 알면서도 나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하는 개념들을 표현하는 용어는 구비하지 못한 언어들이 있다. 이러한 언어를 무시하는 풍조는 오래되었다. 이러한 예들은 온시인들의 추상적 사고의 무능함을 속단하는 불합리한 가설을 증명하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반면에 추상적 관념어의 풍부함이 문명화된 사회의 독점물이 아님을 밝혀주는 다른 예들은 경시되어 왔다. 북미 서북부에 사는 인디언들 사이에 널리 쓰이는 치누크어를 한 예로 들어보면 그들의 모든 소유물이나 특질들은 거의가 추상적 언어로 표현되고 있다. 보아스는 이러한 표현 방식은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어느 언어에서보다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 악인이 그 가엾은 아이를 죽였다 라는 말이 치누크어에서는
그 사나이의 악이 그 아이의 가엾음을 죽였다 라고 표현된다. 그런가 하면 그 여자는 너무 작은 바구니를 사용했다 라는 표현은 그 여자는 양지꽃의 뿌리들을 조개의 바구니의 협소함 속에 넣었다 라고 표현된다. 모든 언어는 또한 어휘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화법과 구문을 필수적인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 말의 함축된 논지의 성격은 편파적이다. 즉 일반 어휘가 특정 명칭들보다 속적으로 많을 때 이런 경우는 원시인들의 지적 빈곤을 증명하는 예로 이용되어 왔다. 다음이 그러한 경우이다. 인디언들은 동식물을 분류할 때 그들에게 유익하거나 해로운 것에만 명칭을 부여하고 그 밖의 것들은 새라든가 풀이라든가 하는 범주로 귀속시킨다. 이보다 더 최근에 한 연구자 역시 원주민들이 단지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만 명칭을 부여하고 그 개념을 형성한다고 믿는 것 같다. 즉 다음과 같은 얘기다. 나는 1921년에 탐험 여행 때 대원 가운데 한 식물학자의 어리석은 열의에 대해 마르키즈체도 원주민들이 웃고 떠드는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 학자는 이름 없는 가루가 아무 쓸모없는 가루 닫고 잡초들을 수집하며 그 이름을 원주민들에게 묻곤 했던 것이다. 여기 역주 일이 있습니다. 역주. 처음에는 제보자의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연구인이 되어 한디나 그 외 사람들과 같이 또는 혼자서 하와이 연구를 하였다. 특히 하와이어 사전의 연구가 알려져 있다. 여기 한디는 이제 아마 이 저자 이름 같아요. 인용했던 이 책에 다시 돌아갑니다. 핸디라고 했네. 핸디는 위와 같이 해고하면서 원주민들의 이러한 무관심을 우리 문명사회의 전문가들이 자기 전문 분야와 직접 관계가 없는 현상에 대해 나타나는 무관심과 비교하고 있다. 그의 원주민 동료는 하와이에서는 식물이건 동물이건 무생물이건 명칭이 부여된 것 가로 열고 그리고 개별화된 것 가로 닫고는 모두 쓸모 있는 것들 뿐이다 고 말하면서 또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그 원주민은 계속해서 숲과 바다에 사는 온갖 생물들이나 변화무쌍한 기후 그리고 해양 현상 등에 대해 각각의 이름이 붙여지지 않는 이유는 그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거나 관심을 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쓸모와 관심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말로서 쓸모란 실용적 차원의 말이고 관심이란 지적 차원의 말이다. 산다는 일은 엄밀하고 명확한 의미로 가득 찬 체험이었다. 라는 말은 전자보다 후자의 경우를 강조한 예문이다. 사실상 개념의 한계 설정이란 언어마다 다르다. 프랑스 백과사전에서 명사라는 항목의 필자가 이미 18세기에 정확히 관찰한 바에 같이 추상적인 언어의 사용은 그것이 지적 능력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민족 사회 속에 특정 집단이 지니고 있는 관심의 차이에서 온다. 예를 들어 천문대에서는 별이 그저 단순한 하나의 별이 아니라 염소 자리 베타라든지 센타우루스 자리 감마라든지 큰곰 자리 등으로 불리운다. 또 마국간에서는 모든 말들이 제각기 다이아몬드, 요정 혹은 정력가 등등의 고유 이름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이 장의 첫머리에서 언급한 이른바 원시인의 언어에 대한 관찰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언어들의 일반적 개념들이 결여되어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참나무, 노도 밤나무 혹은 자작나무 같은 말들이 나무라는 말보다 특별히 덜 추상적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나무라는 어휘 하나만을 갖고 있는 언어는 나무라는 어휘는 없지만 그 대신 수많은 개별종과 변종에 대한 명칭을 가진 언어에 비해 개념들이 풍부하지 못한 언어라고도 할 수 있다.
전문 용어에서 그렇듯이 새로운 개념이 생겨나는 데에는 사물의 속성에 대한 부단한 주의력이 요구되며 서로 구별 지을 수 있는 특징들에 대한 빈틈없는 관찰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객관적 지식에 대한 갈망은 온 시인들의 사고에서 가장 소홀히 다루어지는 부분의 하나이다. 온 시인의 사고가 근대 과학의 대상과 동일한 수준의 것을 대상으로 삼은 적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하더라도 지적 활용과 관찰 방식은 서로 닮은 데가 있다. 어떤 경우거나 이 세계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인 동시에 사고의 대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어느 문명 사회에서나 사람들은 그들의 사고 방식이 방향이 객관성을 띠고 있다고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미개인들은 단지 생리적, 경제적 요구에 의해서만 움직일 뿐이라는 편견을 우리는 갖지만 역주의, 기능주의, 특히 말리노프스키에 대한 비판입니다. 미개인 역시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평가하며 그들의 지적 욕구가 우리의 그것보다 훨씬 조화로운 것이라 생각한다. 핸디의 글을 인용합니다. 이들 하와이 온주민들의 천연자원 활용은 거의 완벽하다. 눈앞의 금전적 이익만을 위해 몇몇 자원만을 무자비하게 개발하면서 그 밖의 것은 아예 무시하거나 말살해버리는 현대 상업주의 시대의 자원 이용에 비하면 더욱 그러하다. 황금성 작물 재배 농업은 식물학자의 연구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다. 그러나 후자를 무시하고 전자원을 고려한 나머지 이 옛 하와이 귀족은 토템 식물이나 동물에 대한 온 시인들의 관심은 배고픈 위장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에서 비롯했다고 주장한 마리노프스키의 오류를 그대로 반복하고 또 비유하고 있다. 테스만은 같은 속에 속하는 종 사이에 존재하는 미세한 차이까지도 구별할 수 있는 가퐁팡족의 정확성에 관해 언급하였다. 위에서 인용한 바 있는 두 학자들도 오세아니아 온주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온주민들은 예리한 식별 능력으로 바다와 육지의 모든 생물에 관한 일반적 특성, 바람, 빛, 하늘의 색깔, 물결의 일령임, 파도의 변화, 기류와 해류 등 자연현상의 미묘한 변화를 정확하게 알아내곤 하였다. 핸디의 글입니다. 필리핀 하누노족의 빈랑나무 열매 씹기, 이게 역주가 있습니다. 입속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여러 열매의 석회를 배합하여 씹는 관습으로 이렇게 하면 침이 빨개진다. 동남아시아와 인도양 연안의 지역에서 널리 행해진다. 이런 열매 씹기와 같은 아주 간단한 풍습만 하더라도 4가지 에리커 열매와 이에 필요한 8가지 첨가물 그리고 5가지 비트 역주가 있습니다. 후춧가에 상륙식물인 구장잎과 담뱃잎, 생석회, 빈랑나무 열매를 섞어서 만든 저작제라고 합니다. 비틀과 이에 필요한 5가지 첨가물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하누노족의 거의 모든 일과는 그 지역 식물에 대해 통달하고 이들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지식을 요한다. 생계 수준 집단은 그 지역 식물군의 극히 일부를 이용할 뿐이라는 가설과는 달리 그들은 그 지역 식물의 93%를 인식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그만큼 문화적으로도 의미 있는 것들이다. 이는 동물군에도 마찬가지다. 하누노족은 그 지역에 서식한 조류를 75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뱀 12종류, 어류 60종류, 담소와 해수에 사는 갑각류 12종류, 거미와 지네류 다수, 그리고 수많은 곤충들이 108개의 명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그중 13종류가 개미와 흰개미이며 60종류 이상이 바다 연체동물, 50종류 이상의 육지 민물에 사는 연체동물, 그리고 거머리가 4종류이다. 그리고 도합 461종류의 동물들이 기록되어 있다. 같은 책에. 한 생물학자는 필리핀의 피그미족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니그리토족이라 불리우는 이 피그미족의 생활의 평지에 기독교화한 여러
인접 부족과 다른 점은 동식물계에 대한 그들의 박식함에 있다. 그들은 수많은 엄청난 수의 식물, 조류, 짐승, 곤충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습관과 행동에 관해 대대로 물려받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리그리토족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실질적인 한 부분이며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끊임없이 연관하는 것이다. 나는 다음과 같은 예를 여러 번 보았다. 그들이 무슨 식물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때엔 그 열매의 맛을 보고 잎의 냄새를 맡아보고 줄기를 잘라서 관찰해보고 그 서식 장소에 관해 검토하고 그런 연유에야 비로소 그 식물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엄명하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